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필립의 사연방을 듣는 낙으로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작년에 겪은 제 배꼽 빠지는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에 글을 쓰게 되었네요. 많은 분들이 겪은 시댁과는 많이 다른 이야기니 꼭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럼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의 유년 시절은 쓰디쓴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줄곧 엄마와 단둘이 살아왔는데 엄마는 건강이 약하셔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기초수급자 신청을 해서 한 달에 월세비 정도는 나오긴 했지만 그 밖에 들어가는 생활비가 없어서 제가 밖으로 나가 돈을 벌어야 했답니다. 아주 어릴 적에는 이웃집 어른들에게 쌀도 얻고 반찬도 얻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더 크니 염치가 없어 밥을 달라 구걸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국민학교 시절 어린 나이에 새벽마다 신문과 우유 배달을 하며 푼돈을 벌어 겨우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제가 안쓰러워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가끔씩 도움을 주곤 하셨어요. 가난해서 굶어 죽을 것 같았지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잘 성장할 수 있었네요. 그렇게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면서 자란 저는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고 16 나이부터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했답니다.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고깃집과 신문, 우유 배달, 그리고 고시원에서 총무 일을 했습니다. 이 많은 일을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했어요. 남들은 고생을 사서 한다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발로 뛰며 살아야 할 형편이어서 자연스럽게 바쁘고 힘든 삶의 융화가 되었어요. 제가 롤모델을 삼은 만화 주인공이 있었는데 바로 달려라 한이었어요. 힘들어도 뛰고 지쳐도 뛰고 울고 싶을 때 뛰고 항상 앞만 보고 달리는 한이처럼만 살면 언젠가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몸이 아픈 엄마를 모시며 살았고 30 넘어서는 내 집 마련에 성공했어요. 번듯한 아파트의 안주인이 되었죠. 그날은 얼마나 행복하던지 제 인생에 있어 처음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앞서 말한 제 인생을 보면 친구 하나 없는 건 물론이고 남자를 한 번도 못 만나봤을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앞만 보고 살았으니 옆에 누가 지나가는지는 신경조차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득 아픈 엄마가 나중에 떠나면 외롭게 살 생각을 하니 괜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다른 여자들처럼 멋진 남편과 토끼이 같은 자식을 낳고 사는 게 인생의 목표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건 계획처럼 딱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식당에서 인연이 될 만한 남자가 있나 살펴봤는데 죄다 결혼한 아저씨 뿐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남자를 소개해준다는 말도 하지 않았으니 인연을 만나는 건 어려운 일이었네요. 그러다 고깃집에 단골 손님이 한 명 생겼는데 늘 혼자 와서 말없이 소주 2병을 성급하게 마시고 떠나는 남자 손님이었어요. 분위기도 그렇고 눈빛을 보니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것 같았답니다. 왠지 저의 인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손님, 안주는 안 드시고 그렇게 깡소주만 드시면 속 버려요. 제가 콩나물국 끓여줄 테니까 잠깐 기다려봐요. 여기 콩나물국도 팔아요? 아니요, 단골 서비스. 고맙습니다. 그러자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했고 곧 제가 정성스럽게 끓인 콩나물국을 시원하게 먹더군요.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아 무슨 사연으로 매일 깡소주를 먹는지 물어봤습니다. 저기 무슨 일 때문에 매일 우울한 심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실은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셨을 때 효도 한 번 못해서 가슴이 미어지네요.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한심하죠? 한심하다뇨. 마음이 참 예쁘신 분 같아요. 괜찮으면 이따 가게 문 닫고 저랑 한 잔 더 하러 가실래요? 저도 술이 고픈 맘인데. 저는 거절당할 두려움 따윈 버리고 대놓고 들이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주 좋다면서 자기가 맛있는 거 살 테니 같이 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대화가 무르익다 보니 곧 사귀기로 했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의 목표와 한 걸음 가까워진 순간이었죠. 그래서 그이는 저와 사랑에 빠지며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더는 슬퍼하는 걸 하늘에 계신 어머니한테 보이지 않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만 보여주겠다며 결심했어요. 시간은 조금 흘러 연애한 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조금 망신스러운데 그이에게 먼저 결혼하자고 청혼했어요. 하루빨리 가정을 이루고 자식까지 낳고 싶었으니 멋지고 착한 그이를 놓치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용기 있는 여자가 미남을 차지한다더니 제가 딱 그랬어요. 제 청혼에 그는 한 번에 좋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먼저 청혼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덧붙이면서 말이죠. 저희 엄마는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옆에서 돌봐주고 돈까지 벌어다 주는 딸이 다른 살림을 차린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용돈도 계속 잘 드릴 것이고 자주 찾아와 안부도 확인하겠다고 말씀드리며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엄마는 당신이 저의 딸인 것 같다며 평생 고생만 시킨 게 미안하다며 이 마음의 빚을 어떻게 다 갚아야 하느냐고 울먹이셨네요. 참, 제 인생이 짠하죠? 그래도 전 울지 않아요. 달려라 하니처럼 아직 달려야 할 길이 눈앞에 쫙 깔려 있었으니까요. 얼마 뒤 예비 남편의 아버지를 만나 뵙게 되었는데 그분도 남편처럼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많이 힘들어하시고 계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고생만 시켜서 너무 미안하다며 시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하셨어요. 물론 저와 남편의 결혼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답니다. 신혼집을 시댁과 친정의 가운데에 마련했어요. 혼자인 두 분을 번갈아 가며 자주 찾아뵈려고 말이죠. 시아버지는 투자 전문가였고 가진 재산이 많으셔서 저희 신혼집을 아주 근사한 아파트로 마련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하는 일이 전기공사 업체 대표여서 제가 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물론 그이의 덕을 보고 사는 걸 원치 않아 계속 신문과 우유 배달 일과 식당 일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 아내가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 거듭 설득해서 못 이기는 척 넘어가고 말았어요. 이제부터는 사회에서 그만 달리고 집안에서 달리는 한이가 될 생각이었습니다. 한편 시아버지는 적적하고 외롭다며 손주를 빨리 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넌지시 하셨어요. 부담은 갖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조급해져서 남편과 눈만 마주치면 뜨겁다 못해 용암산 같은 화끈한 사랑을 했어요. 침대에서도 불이 붙고 밥을 먹다가 눈이 맞아 식탁 위에서도 불이 붙고 외식 중에 눈이 마주쳐 화장실에서도 불이 붙었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식을 가지려고 매일 뜨거운 사랑을 했답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임신은 바로 되지 않았답니다. 해가 3번 바뀌어도 깜깜무소식이었어요. 아무래도 이 정도 사랑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 분발해서 더 뜨겁게 보냈죠. 시아버지께 손주를 안겨주지 못하자 다른 방법으로 적적하고 외로움을 달래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넘어가자 다른 여자분을 소개해주면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아버님한테 여자 소개해드리는 건 어떨까? 당신 어머님만 생각하지 말고 아버님은 남자라는 걸 생각해봐. 혼자서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알아. 그래서 아버지한테 한번 이야기한 적 있어. 내가 좋은 여사님을 알고 있는데 만나보시지 않겠느냐고 말이야. 그런데 아버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셨대. 어머, 당신 멋있는 아들이었네?
내가 말하기도 전에 소개팅을 해드리려고 했다니? 대단해. 그런데 아버님이 거절해서 아쉽다. 꼭 애인이 아니더라도 친구로만 지내도 외로움이 덜하실 텐데 말이야. 사실 나도 좋은 이모님을 한 분 알고 있어서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했거든. 그럼 당신이 아버지한테 이야기 좀 해봐. 며느리가 말하면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잖아. 그럴까? 그럼 이번 주에 시댁에 가서 말씀드려볼게. 그래서 며칠 뒤 주말에 시댁에 가서 아버님을 위해 소개팅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같이 일했던 고깃집 이모가 꽤 예쁘시고 좋은 분이라 잘 어울릴 것 같아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남편의 예상대로 제 말을 들으시고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 노인네까지 신경을 다 써주네. 고맙다 아가야. 네가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이면 더 말할 것도 없지. 바로 만나보겠다. 정말요, 아버님? 잘 생각하셨어요. 애인까지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말동무할 친구라고 생각하고 만나보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는 쇳불도 당김에 빼려고 바로 고깃집 이모님에게 연락해 시아버지와의 소개팅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곧 약속한 날짜가 다가와 시아버지를 모시고 동네 카페로 모시고 가서 이모님을 소개해드렸어요. 두 분은 하하호호 웃음소리를 내시며 다정한 대화를 나누셨고 좋은 분위기로 무르익은 것 같아 제가 자리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어 시아버지께 연락을 드렸더니 아까와는 다르게 다시 시무룩한 목소리로 변해 있었어요. 두 분이 잘 안 됐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아가, 말순 씨가 곱고 좋은 여자인 걸 알겠는데 도저히 만나지 못하겠구나. 아직 내 아내를 못 잊었나 봐. 우리 며느리가 신경을 써서 소개팅까지 해줬는데 이거 미안해서 어쩌느냐. 아이고, 제가 괜한 짓을 했네요. 저는 아버님이 외로우신 것 같아 소개해드렸는데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오바했어요. 아니야, 모처럼 많이 웃었다. 그런데 아직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나중에 마음의 준비가 되면 내가 먼저 너에게 여자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하마. 알겠지? 네, 아버님 잘 알겠어요. 돌아가신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 못 뵌 게 너무 안타까워요. 얼마나 사랑스러웠길래 아버님이 이토록 못 잊는지 궁금해요. 우리 며느리만큼은 아니지만 아주 예쁘고 고운 사람이었지. 그렇게 시아버지는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계속 그리워하며 혼자 외롭게 지냈습니다. 이럴 때 제가 임신이라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남편과 병원에 가서 임신 검사를 해봤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그냥 기다려보라는 말만 하더군요. 저희 엄마나 시아버지나 고독하고 외로운 분들이어서 양쪽 집안에 매주 찾아가 자식된 도리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몸이 불편하셨으니 연애나 취미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하셨고 그저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갈 때만 외출을 하셨네요. 시아버지는 적적함과 시어머니 생각을 덜 하시려고 취미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낚시터에 한번 다녀오시더니 싱글벙글한 얼굴이셨죠. 그래서 남편은 시아버지의 취미를 밀어드리려고 낚싯대 세트를 선물하며 낚싯대가 모두 부러져서 못 쓸 때까지 취미를 잃지 말라고 했답니다. 아버님은 낚시에 빠지셔서 일반 낚시터 말고도 갯바위 낚시, 선상 낚시를 많이 즐기셨어요. 낚시 여행을 떠나시면 기본 3박 4일은 다녀오셨답니다. 그리하여 저희 엄마 건강만 쾌차하면 좋을 텐데 엄마는 병원 약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 하셨네요. 그러다 저희 집안에 큰 경사가 생겼어요. 결혼 4년차가 되자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건 물론이고 몸이 약한 엄마가 제 임신 소식에 아주 크게 기뻐하셨어요. 아픈 몸이 씻은 듯이 나은 것 같다며 저희 신혼집에 자주 오셔서 저 먹을 음식을 차려주시곤 했답니다. 사실 엄마 밥을 먹은 게 그때가 20년 만이었어요.
몸이 약하고 심각한 우울증이 있어 거의 움직이지 않던 분이었는데 손주가 생긴다니까 아프셨던 몸이 절로 낫는 것 같다고 하셨네요. 이듬해 건강한 3.5kg의 딸을 낳게 되자 양가 부모님이 어찌나 예뻐해 주시던지 애기 엄마인 제가 질투가 날 정도였답니다. 시아버지는 좋아하시는 낚시 여행을 취소하고 제 딸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제 딸의 탄생으로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었어요. 그런데 불행은 꼭 행복한 순간이 진행될 때 찾아오더군요. 시아버지가 소리 소문 없이 실종되셨답니다. 시댁에 찾아가도 안 계시고 같이 낚시하는 어르신들께 연락을 돌려봤는데도 아무도 보신 분도 들은 분도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실종된 지 하루 만에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답니다. 핸드폰이 꺼져 있고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노인이 없어졌는데 손을 놓고 있을 거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빨리 시아버지를 찾으라고 난리를 쳤답니다. 하지만 경찰도 지금으로선 할 수 있는 게 없다 말하면서도 주변인들을 찾아가 행방을 찾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도 소식도 전해 듣지 못해 불안함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시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경찰이 시댁에 들어가셨다며 방금 확인했다고 연락을 줘서 남편과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이윽고 초인종을 누르자 현관문이 열렸는데 시아버지가 아닌 웬 여자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제 또래 3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죠. 여기 우리 아버님 댁인데 누구세요? 나 여기 집주인 마누라인데 댁은 누구시우? 마누라요? 설마 저희 아버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김상식 씨가 내 남편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혼인신고했어요. 그 말을 듣자 남편과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실종된 지 한 달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30살 이상 어린 여자가 들어와 마누라라고 하고 있으니 놀랍지 않는 게 이상했죠. 저는 다시 한번 여자에게 시아버지의 새 아내가 맞는지 물었는데 역시나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믿을 수가 없어 집 안으로 들어가 시아버지와 대화를 나눠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뭐 뜨라는 거야? 내 남편은 지금 약 먹고 자고 있다고. 올 거면 나중에 다시 와. 싫거든요? 그리고 왜 반말하십니까? 빨리 비켜봐요. 우리 아버님이 무사한지 봐야겠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만난 지 한 달도 안 된 여자와 혼인신고를 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건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 일이라고요. 비켜요. 새 아내라는 여자를 옆으로 밀어버리고 시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안방에서 코를 골고 주무시는 아버님을 보고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시아버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저희 왔어요. 얼른 눈 좀 떠보세요. 그랬더니 시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따지더군요. 아버님은 저와 남편을 보자마자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버님,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이번에도 알아듣지 못하는 옹알이를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새 시어머니라는 여자에게 물었어요. 이봐요. 우리 아버님 왜 이렇게 되신 거죠? 그쪽은 도대체 누구세요? 아이, 너는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싸가지가 그것밖에 안 되느냐? 야, 나 이 사람하고 혼인신고한 여자야. 못 믿겠으면 서류 보여줄까?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등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시아버지의 아내로 등록되어 있더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처음부터 알려달라고 했더니 시아버지가 실종된 날 홀로 선상 낚시를 하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바람이 심하게 불어 배가 뒤집혔고 아버님은 어딘지 모를 곳으로 쓸려 내려가셨대요.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여자가 섬에서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려가 아버님을 살려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간병하면서 눈이 맞게 되었고 혼인신고까지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또한 시아버지가 말씀을 옹알이처럼 하시는 건
사고 후유증이 커서 그렇다며 나중에 고쳐질 거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여자가 젊은 시어머니건 누구건 간에 일단 저희 시아버지를 살려주신 은인인 걸 알게 되어 바로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님을 살려주신 분께 실례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이제 알겠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나 아니었으면 니들 애비는 저승에서 향냄새 맡고 있었을 거라고. 그리고 한 달 만에 결혼했다 해서 날 이상한 여자 취급할 생각 말아라. 나와 상식 씨는 진심으로 사랑해서 혼인을 한 것이니까. 알아들었으면 고개를 끄덕여.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자초지종을 듣게 되어 아버님이 왜 말씀을 못하는지 알게 되었고 시어머니와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된지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시아버지가 몸시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 내일 다시 오기로 하고 돌아왔어요. 기분이 영 찝찝했지만 시아버지가 선택한 여자이니 뭐라 말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당신의 목숨을 구해준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는데 저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시댁에 찾아갔다는데 이번에도 아버님은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진통제와 안정제를 계속 드시고 있다며 한동안은 이렇게 잠만 주무실 거라고 새 시어머니가 일러주더군요. 아이 며느리, 그리고 아들, 내가 나이가 어리지만 니들 부모가 되었다는 걸 인정해야 할 거야. 난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고 또 상식 씨도 그걸 원하니까. 네, 어머님. 그런데 아버님은 언제쯤 쾌차하실까요? 저희가 병원에 모시고 가서 다시 검사를 받게 해드리면 안 될까요? 아이, 그 시기 말 존나게 많네. 어세아가, 내가 실컷 말했잖아. 약물 치료면 충분하다고. 지금 우리 자기가 코 골고 자는 거 안 배냐? 지금 저러고 있는 게 다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떨떠름했지만 일단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물어볼 게 있다며 말을 꺼냈답니다. 어이 아들, 내 남편이 나한테 뭘 좀 부탁하던데 자네가 좀 찾아줄 수 있겠나? 네, 뭘요? 부동산 계약서랑 토지대장 그리고 보험증서. 네? 그건 갑자기 왜 찾으신대요? 재산을 정리하고 어디 좋은 데 가서 말년을 보내고 싶다는 말을 하긴 했었다.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나 말해봐. 네 시아버지가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력이 감퇴했다고. 글쎄요. 재산 문건은 아버지가 다 관리하셔서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진짜 재산을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버지는 시골에서 사는 걸 극도로 싫어하신다고요. 오죽하면 별명이 도시남자 아니겠어요. 야 이놈아, 네 아버지가 마음이 바뀐 걸 왜 나한테 따지고 지랄이야. 네 애비 재산 문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그냥 조용히 꺼져. 저는 이때부터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한 달도 안 된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제정신이 아닌 아버님을 두고 재산 정리를 하려고 한다? 바로 느낌이 꽂히더라고요. 그렇게 감시망을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흘 뒤 시아버지 몸이 좋아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여전히 옹알이를 하셨고 몸은 계속 비틀비틀 거리시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답니다. 어머님, 전화로는 분명 좋아지셨다고 했잖아요. 그래, 처음엔 네 발로 기어다녔는데 지금은 두 발로 걷고 있잖아. 이만하면 크게 호전된 거지. 아무래도 아버님은 병원에 보내드려야겠어요. 저희가 모시고 다녀올게요. 너 지금 뭐 하느냐? 아야, 너 내가 남편을 일부러 병원에 안 보내주는 것처럼 말한다. 어린 게 싸가지 없이 어딜 나서는 거야? 아무리 봐도 아버님 몸이 정상으로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랑 나이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어린이 어쩌니 하면서 어른 행세하려고 하지 마세요. 며칠 전까지는 아버님을 구해주고 돌봐주셔서 감사해서 참은 건데 지금은 솔직히 어머님 말씀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왜 아픈 사람을 가만히 방치하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보통 내기가 아니구만. 너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 계급장 떼고 맞짱 한번 붙어볼겨? 그럴 여유가 있겠어요? 지금은 아버님이 우선이니까 좀 비켜주세요. 저 이겨먹으려다가 큰 코 다치지 말고 비켜주세요. 저는 여차하면 싸대기 날려서 기절시켜버리려고 준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기싸움을 도전했지만 제가 한 수 위라는 걸 인정했는지 눈을 내리깔더군요. 그래서 시아버지께 손을 내밀며 병원에 가자고 했더니 고개를 심하게 가로저으시며 저를 밀어내셨습니다. 우와. 아버님, 얼른 저희 따라오세요. 병원에 같이 가자고요. 아버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병원부터 가요. 제가 그렇게 말해도 시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거절하셨습니다. 남편과 제가 좋은 말로 병원에 가자고 설득해봤지만 아버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비틀거리는 몸으로 저희와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씨름하다가 포기하고 말았네요. 아직 시어머니한테 물을 게 많았는데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을 것 같아 말을 삼켰습니다.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 두고 보면 알 거라 믿었답니다. 시댁에 계속 붙어 있으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억지로 등을 떠밀며 내쫓는 바람에 밖으로 나왔어요. 이틀에 한 번꼴로 시댁에 찾아가 봤지만 시아버지의 몸 상태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 세시모라는 인간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 반드시 밝혀내기로 결심했답니다. 며칠 뒤 남편과 시아버지를 다시 뵈려고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했더니 아버님과 낚시여행을 갔다는 겁니다. 아직 몸이 성치 않은 분을 모시고 여행을 떠났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아 제 촉이 발동하더군요. 남편과 시댁으로 먼저 찾아가기로 했고 집안을 구석구석 뒤져 수상한 뭔가를 찾아보자고 했죠. 그래서 시댁 앞에서 열쇠 수리공을 불러 돈을 주고 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낚시여행은 무슨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집 안에 계셨습니다. 벌써부터 수상한데 시아버지 옆에 또 다른 여자가 있더군요. 어머님, 분명 낚시여행을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집에 계신 거죠? 잠깐, 이 서류들은 뭐예요? 또 저기 있는 여자는 누굽니까? 야, 니들이야말로 이게 뭐하는 짓이야? 감히 시댁 현관문을 뜯고 들어와? 도둑놈처럼 아주 조용히도 문을 뜯었구만. 야, 이거 엄연한 주거 침입이야. 당장 안 꺼져? 내가 여행을 갔다고 구라를 친 건 니년 꼴 보기 싫어서야. 하여튼 니들은 그대로 돌아서 꺼져버려. 여보, 현관문 잠가. 그리고 아무도 못 나가게 문 앞에 버티고 있어. 왜 그래 여보? 무슨 일인데 그래? 이것들 사기꾼이야. 지금 숨긴 서류들 아버님 재산 문서 같아. 건물이랑 땅 문서 가지고 나르려고 한 것 같다고. 어때? 내 말이 맞지, 시박연아. 그리고 저 뒤에 있는 할망구는 네 애미지? 얼굴을 갈아엎긴 했지만 똑똑히 알아보겠다. 박원자 맞지? 오랜만이네. 어쩐지 15년 면상을 보고 어디서 많이 봤다고 느꼈는데 바로 박원자 니년이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야, 땅 문서가 어쩌고 건물이 어째? 잠깐 있어봐. 내 남편이 나한테 그런 걸 줘도 사기는 아니잖아. 부부끼리 논아 갖는 게 뭐가 어떻다고 이러는 거지. 그리고 네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알아? 엄마 저기 집에 알아? 그러자 시모의 엄마가 저를 빤히 보더군요. 아니,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봐, 내 이름을 어떻게 아는 거야? 내가 당신 이름을 어떻게 잊겠어. 니년이 내 아버지를 죽게 만든 시박연이잖아. 내가 네 애비를 죽게 했다고? 난 무슨 소린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25년 전 내 아버지 박친주와 바람을 피운 박원자, 바로 당신이지. 내 아버지를 꼬셔서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고 아버지 재산을 싹 다 처먹고 토사공패한 시박연. 그래서 내 아버지는 죄책감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어. 이봐 할매, 내가 당신 덕분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살았어. 어릴 때 니년 면상을 보고 오늘 처음 봤는데 한 번에 알아보겠다. 어때? 이제야 내가 누군지 알겠니? 이 꽃뱀 사기꾼녀나? 이 도라이녀는 지 딸내미를 똑같이 사기꾼으로 만들었네? 새 시모의 모친은 제가 평생을 원망하고 만나고 싶어 하던 원수였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제 눈앞에 있는 걸 보니 무척이나 반가워서 온몸에 힘이 빡 들어가더라고요. 그제야 절 알아본 할망구가 비소를 지으며 짓거리더군요. 아, 그때 그 꼬맹이.
걔가 너였느냐? 와, 기집애가 많이 컸네. 그런데 난 네 애비한테 사기를 친 적이 없어. 지가 좋아서 나한테 다 퍼준 거야. 난 네 애비가 질려서 버린 거고 누가 들으면 내가 철천지 원수인 줄 알겠네. 네 애비가 돼진 건 나랑 1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이 꼬맹아. 우리가 기니 할 일이 있으니까 그만 나가줄래? 제 아버지를 죽게 만들고 엄마의 영혼을 파괴해서 아직까지 약을 먹게 만든 악마 같은 년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더군요.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말로 해결할 생각 따위는 없었으니까요. 대충 분위기 파악한 시모가 먼저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징그럽게 들러붙네. 우리 여행 갈 참인데 왜 니년 따위가 방해를 하는 거야? 내가 미리 말했었지. 까불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저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벌써 피하고 시모년의 등 뒤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양 엄지로 시모의 관자놀이를 찍어 눌렀어요. 내 머릿속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고통이야. 비명이 터져 나오며 비틀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다리를 걸어 잡아뜨렸습니다. 그리고 시모년 배 위에 올라타 면상에 파운딩을 내리 찍었어요. 제가 어릴 때 가난하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고 살아왔는데 저를 괴롭히던 애들을 이기려고 기를 쓰고 싸웠는데 그때 악착 같은 힘이 샘솟아서 새 시모의 얼굴에 난타전을 펼쳤습니다. 코뼈가 부러지고 수술한 쌍꺼풀이 풀렸고 입술이 오리주둥이처럼 크게 부어올랐죠. 어릴 때 저를 괴롭히던 연놈들을 떠올리며 더 강한 파운딩으로 새 시모의 가슴을 내리 찍었습니다. 안 돼. 거기는 이건 남자들 꼬시려고 수술한 거야. 실리콘 터지면 나 죽을지도 모른다고. 안 죽어, 시박연아. 내년 가슴통한테 인사해라. 다음 수술실에서 만나자고. 씨발, 거꾸로 덮어놓은 것 마냥 가슴이 움직이질 않네? 로켓 파워냐, 시박연아? 이따위 못생긴 가슴에 넘어가는 놈팽이들은 도대체 눈깔이 어디에 달린 거야? 저는 사정없이 새 시모의 양가슴에 파운딩을 꽂았습니다. 물컹물컹한 소리는 곧 바람 빠지는 소리로 변했고 꾸르륵거리는 소리를 내며 가슴이 납작해졌답니다. 새 시모는 많이 아팠는지 가슴을 부여잡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다행히 움직이지 못할 만큼 다쳐서 다음 시모년의 애미이자 우리 집안의 원수인 할매년을 원없이 패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저벅저벅 다가가자 할매년이 뒷걸음질을 쳤는데 안방문 사이로 보이는 주사기와 링거가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빨리 들어가서 저것들이 뭔지 확인하라고 일렀습니다. 이윽고 방에 들어가 확인한 남편이 말하더군요. 여보, 이거 치과에서 쓰는 마취제였네. 여기 쓰여있어. 아버지가 말을 못하던 게 이것 때문이었나봐. 혀에 주사를 놔서 마비를 시켜 말을 못하게 한 거였어. 우리한테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말이야. 그리고 이 링거는 수면 마취제야. 내시경 할 때 쓰는 거랑 색깔이 비슷해. 하얀색. 아버지가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거리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 이것들 완전 미친 사이코들이야. 그리고 남편은 새 시모의 가방을 뒤져 서류 뭉텅이를 꺼내들며 긴 한숨을 내쉬더군요. 이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접근했던 거네. 당신 말대로 땅 문서랑 건물 대장이야. 나한테 이게 어디 있느냐고 묻더니 어떻게 찾았구만. 그런데 여보, 벌써 명의가 바뀌어 있어. 이 두 년의 이름인 것 같아. 역시나 그랬어. 이것들은 오늘 일 처리를 다 했으니까 우릴 못하게 한 거야. 명의 바꾼 건물이랑 토지는 곧 팔아먹을 계획이었겠지. 그리고 어디론가 잠수 타고 지내다가 또 다른 희생양을 발견하면 똑같이 이 수법으로 사람 하나 등신을 만드는 거고. 인연들 인생 막사는 악마들이었네. 여보, 빨리 119 불러. 아버님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걸 보니 약에 취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 할매년에게 다가갔습니다. 뒷걸음질 치던 할매는 뭐가 그리 자신 있었는지 이빨을 훤히 드러내며 비웃더군요. 아주 형사님 나셨네. 그래, 우리 모녀는 사기꾼이다. 그런데 어쩌지? 이미 건물이랑 땅이 팔렸거든. 이제 서류 작성만 하면 끝나. 내가 너 하나 못 막을 줄 아니?
잘 가라 애비 뒤진 호로녀나. 할매는 등 뒤에 숨기고 있던 주사기를 제 팔에 꽂았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눈앞이 흐려지더군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사기를 던져 등에 꽂았답니다. 이게 뭐야? 할매 나한테 뭘 주는 거야? 네 시애비가 맞은 거. 그거 정신병원에서 환자들 바보 만들 때 쓰는 진정제야. 곧 약에 취해서 비틀거리다 자빠져 자게 될 거야. 넌 이제 끝났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약에 취해 기절할 거야. 그럼 우리 모녀는 아니다. 내 딸은 반송장 됐으니 혼자 튀어야겠네. 네 남편은 벌써 골아 떨어졌네. 나중에 깨어나도 몸이 쉽게 움직이기 힘들 거야. 그럼 난 이만 서류 챙겨서 가봐야겠네. 오랜만에 큰 건을 먹었네. 할매는 서류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그리고 비틀거리는 저에게 다가와 낄낄 비웃었답니다. 저는 정신을 놓기 직전이었는데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원수를 그냥 보내주면 안 된다고요. 마취제 따위는 저에게 먹히지 않는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러자 흐렸던 눈앞이 다시 선명해지더군요. 연연아 난 이만 간다. 그럼 똥 지를 때까지 잘 자라. 할매 그거 알아? 나 내시경할 때 마취가 안 먹혀서 맨정신으로 검사를 받았었어. 똥꼬에 카메라 호수가 들어오는 걸 온몸으로 느끼면서 받았단 말이야. 그 말은 뭐냐? 지금 난 정신이 말짱하다는 거야. 이 늙어빠진 악마년아. 저는 어릴 적 괴롭히던 동급생들에게 했던 것처럼 맞박으로 할매 대갈통을 빡 소리를 내며 날려버렸습니다. 할매는 바닥에 쓰러지긴 했지만 저만큼 돌머리여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하이 전 아프네. 그런데 뭐야 이년. 이럴 리가 없는데. 내 주사기는 천하장사도 잠재울 정도로 센 건데. 씨바 한 방 더 놔줘야겠네. 가만히 있어봐. 어디 있지? 이년아 10방을 놓아도 난 멀쩡할 거야. 난 천하장사보다 더 센 년이니까. 너 오늘 여기서 절대 못 나가. 아 씨발 그런데 존나 취하네. 어지러워. 눈이 왜 자꾸 감기지? 안 되겠다. 빨리 움직여야겠어. 어호라 이제야 약발이 오르나 보네. 연연아 너 이제 곧 맛이 갈 거야. 저는 몸이 흐느적거리며 영화에서 봤던 치권 흉내를 냈습니다. 혀까지 꼬부라져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손발이 뒤틀려 치권 자세가 절로 나왔답니다. 아도 할매 주둥이 아도 갈빗대 아도. 그렇게 비틀거리면서 할매 앞에서 얼쩡대다가 턱주가리를 빡! 그리고 넘어지는 척하다가 발가락으로 할매 콧구녕을 빡! 이어서 빙글빙글 돌며 팔꿈치로 대갈박을 빡! 할매가 자빠져서 천장을 보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내 목구멍에 손가락을 넣고 오바이트를 하면서 빡! 하면서 약 기운에서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트림을 시원하게 한번 하고 할매를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새 시모년 옆에 눕혔답니다. 둘 다 제 공격에 반송장이 되어서 꿈쩍도 할 수 없었죠. 저와 엄마,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 또 시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두 모녀의 머리카락을 잡았어요. 두 발은 모녀의 가슴팍을 밟았죠. 그리고 있는 힘껏 대가리에 심어져 있는 머리카락을 뿌리째 뽑으려고 시도했습니다. 한 번에 되지 않아 수차례 시도를 했죠. 두 모녀는 비명을 지르며 제발 그만하고 경찰에 넘겨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봐요 며느님 이제 그만해요. 우리 그냥 경찰서에 잡혀가게 해주세요. 아파 뒤질 것 같아요. 내 눈, 코, 입, 가슴 다 망가졌잖아요. 이거 다 재건축하려면 돈이 얼마야? 박친주 딸내미 이 노인네를 죽일 셈이야. 벌써 온몸에 뼈가 부러진 것 같다고. 이만하면 됐잖아. 어디까지 갈 생각인 거야? 제 얘기를 이년의 정치가 뭐길래 주사가 먹히지 않는 거야? 저는 키득거리며 두 모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두 사람은 감옥이 아니라 관짝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누구냐고? 작년에 개명한 내 이름을 알려주지.
달려라 하니 기만이다 이 육실할 년들아! 저는 소리를 지르며 두 년의 머리채를 뿌리채 싹 다 뽑아버렸습니다. 뽑히다 못해 뜯겨져 나와 두피가 새빨갛게 부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한 올의 머리털도 남지 않게 친절하게 제초해 주었습니다. 새 시모와 할매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잠시 기절했어요. 저는 남편과 시아버지가 깨어날 때까지만 더 패주려고 싱크대에 물을 받아와 두 모녀 면상에 뿌렸습니다. 뭐야, 아직도 그 자리네. 이봐, 왜 우리 경찰에 넘기지 않는 거야? 제발 감옥에 넣어줘. 야야, 가만히 있어봐. 약발이 오르나 봐. 전년 지금 눈이 반쯤 감긴 것 같지 않아? 딸내미, 우리 희망이 있다. 이녀는 기절하면 바로 건물 팔고 튈 수 있겠다고. 아, 정말이네. 전혀 흰자밖에 보이지 않잖아. 이제 곧 기절할 것 같다고. 엄마, 일어날 수 있겠어? 존나 아프긴 하지만 몇십억이 걸렸는데 힘을 내야지. 제가 뒤늦게 약에 취하자 두 모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전 마지막 취권을 쓰기로 했어요. 양 팔꿈치를 축혀 세우고 수직으로 두 모녀의 면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시모와 할매는 개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켰고 저는 약에 취해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을 잠들어 있었네요. 다시 눈을 떠보니 한 병실에 저와 남편, 시아버지, 새시모, 할매가 모두 입원 중이었어요. 두 모녀의 팔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답니다. 저는 눈을 떠서 움직이려고 했더니 형사들이 급하게 들어와 물었어요. 김한희 씨? 저 두 모녀를 저렇게 만든 게 김한희 씨인가요? 네? 그럴 리가요. 저 할매가 저한테 주사를 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저 두 사람 몰골이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두피가 다 벗겨질 정도로 머리털이 죄다 뽑힌 데다 수십 군데 뼈가 부러졌거든요. 저 정도면 무조건 징역감인데 저 두 사람이 김한희 씨가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제가요? 그럴 리가요. 공격을 당한 건 저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라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 모녀는 수배된 사기꾼들이에요. 나이 든 노인들만 골라서 약물로 취하게 해서 재산을 빼돌리고 튀어다닌 게 10번이 넘습니다. 여하튼 무사하시니 다행이네요. 그럼 저 두 년은 감옥에 가는 건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아주 길게 깜빵에서 썩다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 두 모녀가 심하게 다친 건 보고서에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맞아도 싼 인간들이니까요. 그럼 몸조리 잘하세요? 형사는 다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하튼 저는 두 모녀를 아작낸 걸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게 되었답니다. 이윽고 남편과 시아버지가 깨어났어요. 저는 몸을 일으켜 아버님께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이제 정신이 드세요? 그럼 내 며느리 아니더냐. 나 때문에 미안하구나. 미안하긴요. 우리 식구는 무사해요. 그런데 아버님, 저 여자는 어디서 만난 거예요? 일이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부동산에 나왔는데 저 여자가 바카스를 주더구나. 나더러 가게 자리를 알아본다면서 내 건물 임대료를 묻더라고. 그래서 바카스 한 모금 마시고 대답해 주려고 했는데 그걸 마시고 필름이 끊겼어. 그리고 어느 창고에서 깨어났지. 저 둘이 내 혀와 몸을 굳게 하는 주사를 놓더니 협박을 시작했다. 내 재산을 넘겨주지 않으면 아들놈과 너를 저승으로 보내주겠다고 말이야. 내가 지난번에 약에 취해 있을 때 너를 따라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한 거 기억하지? 그때 저 젊은 년이 등 뒤로 주사기를 들고 있었어. 무슨 독이 있는 뭐라고 하더라고. 자기 직업이 간호조무사였는데 그때 많은 약이랑 주사기를 빼돌렸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내가 그때 웅얼거린 건 도망가라고 경고했던 거야. 아, 그랬군요. 이제야 다 이해가 되네요. 이제 저 두 년은 평생 감옥에서 썩을 거예요. 그동안 아버님 같은 피해자가 여럿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이게 다 네 덕 아니냐? 내가 다 봤다. 취권으로 전현들을 반송장 만든 거 정말 대단해. 내 평생 그렇게 재미나는 구경은 처음이었다고. 그러셨어요? 몸 완쾌 되시면 또 보여드릴게요, 아버님. 다행히 시아버지는 무사했고 남편 또한 긴 잠에서 깨어나 멀쩡하게 움직였습니다. 자기가 왜 병원에 와 있는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저희 세 사람은 이틀 더 입원했다가 퇴원했고 사기꾼 두 모녀는 제가 두피까지 싹 뽑아버린 머리에 붕대를 감고 두 다리 두 팔을 깁스한 채로 경찰서로 끌려 나갔답니다. 이 두 모녀는 곧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상습 사기에 불법 약물 투여와 많은 죄로 아주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물론 시아버지와 혼인신고했던 건 무효가 되었고 재산 명의도 다 돌려받았답니다. 이후 시아버지는 낚시를 계속 다니시며 여가를 즐기셨어요. 몸이 건강할 때 하루라도 더 움직이는 게 복이라며 거의 쉬지 않고 낚시를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친정엄마는 제가 원수년을 끝장낸 걸 들으시고 모든 병에서 해방되셨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녀딸을 한 손으로 들 만큼 무척이나 건강하세요. 그리고 남편과 저도 아주 무사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갑자기 실종된 시아버지,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저와 동갑내기인 시어머니, 또 그녀의 모친이자 우리 집안의 원수까지 정말 다시 생각해도 이런 기막힌 일은 또 없을 것 같네요.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게 남편을 만나서 가능했던 일 같습니다. 만약 고깃집에서 제가 남편을 꼬시지 않았다면 시아버지를 볼 일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네요. 필립의 사연방에 많고 많은 사연에 숟가락을 올리게 되었는데 부디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고 이만 사연의 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